안녕하십니까. 서울 학부모님들을 위한 용기 100배 부모 공감 토크 콘서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저는 안철수 의원실 신진환 보좌관입니다. 그럼 오늘 대담하실 두 분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의사, 교수, 벤처기업가 등 다양한 직업에 도전해 오신 안철수 의원님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시자 두 자녀를 두신 김진선 작가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자연스럽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예. 어떻게 할까요? 제가 먼저 할까요? 예. 사실 제 대학교 20년 후배거든요. 근데 저도 교육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인 건 아실 테고요. 심지어 2017년 그때 대선 때 제 1호 공약이 교육 공약이었습니다. 국가에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 교육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그랬는데,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교육에 대한 서적들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 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서울대 의대 엄마는 이렇게 공부시킵니다. 그래서 제목 자체가 이렇게 쏙 들어오길래 이렇게 그때 사서 이제 봤거든요. 보니까 구구절절 정말 지금 아이가 둘이신데 어떻게 되세요? 지금 중학교 1학년이랑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직접 이렇게 경험했던 내용들, 고민했던 내용들 진솔하게 녹여가지고 정말 알기 쉽게, 정말 저 하루 만에 다 봤거든요. 하루가 아니죠. 몇 시간 만에 다 본 것 같은데. 그래서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 보고 싶었는데 마침 또 교육 콘서트 요청을 여기저기서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제 지역구 분당에서 맨 처음에 챗 GPT가 나오는데 도대체 우리 아이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해서 이제 그 기회에 한번 분당뿐만 아니라 서울에서도 모시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오히려 제가 좀 거대 담론적인 걸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인데 실제로 집에서 아이들하고 아이가 공부하기 싫다고 막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그런 거 포함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많이 실려 있어서 아마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아마 더 많은 분들이 인터넷으로 보실 겁니다. 지금 녹화 중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뜻에서 이렇게 모셨습니다. 소개 감사합니다. 네. 제가 먼저 간단히 저는 무명이니까요. 소개를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면 저는 정신과 의사이자 방금 소개해 주신 서울대 의대 엄마는 이렇게 공부시킵니다의 저자 김진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소중한 시간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지금 안철수 의원님과 함께 오늘은 정말 진짜 자녀 교육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아주 풍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끝나고 난 후에 직접 의원님께 교육에 관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을 받고 저희가 이제 답변을 드리는 시간도 있으니까요. 끝까지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제1부 자녀 교육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게요. 먼저 의원님께 제가 질문 하나를 드리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의원님의 이력을 보니까 정말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일단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박사과정까지 마치셨고 보통 거기까지 가기도 힘든데 저도 못 갔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가서 그게 끝이 아니라 경영학, 공학, 석사까지 또 마치셨고요. 배우는 것만 많이 배웠느냐? 그게 아니고 가르치는 일도 많이 하셨어요. 저 단국대 의대 교수님으로 일하셨죠. 네. 예. 그리고 그게 또 끝이 아니라 카이스트에도 또 교수님으로 일하셨고. 예, 그때는 경영대 교수. 그렇군요. 예.
그리고 또 서울대학교에서는 융합과학기술대학의 대학원 그 예, 원장님으로. 그렇죠. 뭐 아, 일종의 저- 공대 교수였습니다. 아니 그럼 경영 공대 이거 다 하신 거예요? 의대 경영 공대. 예, 그 셋 다 학위가 있어서요. 네네. 요즘에 핫한 과들은 이게 다 섭렵을 했다고 이제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공부에 있어서 교육에 있어서는 정말 끝판왕이고 정말 공부의 달인 이런 얘기를 들어도 전혀 부끄러워하실 필요가 없으실 것 같은데요. 여기서 질문. 의원님은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잘하셨나요? 아니요. 그 옛날에 저 무릎팍도사 그때도 사실 비슷한 질문을 받았는데 제가 그때 초등학교가 한 반이 60명이었거든요. 그때는. 근데 저기 전교 단위도 아니고 한 반에서 60명 중에 30등 정도 했습니다. 아, 진짜요? 예. 절반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저기 공부 관심이 별로 없고 그냥 책 읽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닥치는 대로 초등학교 때는 거의 책만 읽으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아, 어떤 책을 읽으셨나요? 뭐 거의 종류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아, 읽었어요. 진짜. 혹시 만화책도 읽으셨나요? 만화책 그때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아. 그러니까 만화책도 물론 읽었죠. 근데 만화책은 사는 게 아니라 거기 동네 만화방 거기 가서 이렇게 만화를 보고 그래도 저기 학교 도서관 가가지고 빌려서 많이 봤거든요. 소설책도 보고 사실 저기 그 까미의 패스트 같으면은 초등학교 5학년 때 초등학교 봤거든요. 테스트를요? 예. 근데 진짜 감명 깊더라고요. 그 아마 저기 요즘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같으면 그런 책 정도 이방인은 좀 약간 이상해요. 그럼요. 예. 이방인. 그래서 어른도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좀 있는데 패스트 정도면 막 5학년 6학년도 가슴에 와닿는 내용이 많아서 충분히 저 이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뭐 책 읽은 기억밖에는 없고 공부는 진짜 못했거든요. 그리고 중학교 가서도 공부 별로 못했어요. 반에서 1등 그러니까 전교가 아니고 반에서도 1등 한 번도 못했고요. 심지어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서 제일 처음 성적을 보니까 반에서 5등 했어요. 근데 갑자기 점점 막 등수가 이렇게 올라가더니 고3 때 되니까 전교 1등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예. 그러면서 서울의대 갈 수 있었죠. 아니 그러면 고3 때 특별한 공부 비법 같은 게 혹시 있으셨어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았어요. 근데 저 같으면은 일단은 책을 굉장히 많이 보다 보니까 어느 정도였었냐면 제가 본고사 마지막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요즘 같으면 서울의대 가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제가 잘하는 게 국영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 저 본고사 세대여서 국영수만 잘하면 돼요. 근데 마침 또 딱 제가 거기에 맞게 돼 있어서 예를 들어서 그 국어에서 지문이 나오잖아요. 근데 처음 보는 지문 같으면은 이해하는데도 시간이 걸려서 그거 독해하는데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거의 절반 정도는 이미 제가 본 것들이에요. 워낙 책을 많이 읽어가지고 진짜. 그래서 저 그 대학교 입학하는데 도움을 많이 받았죠. 진짜 대단하신데요. 아니 근데 저는 또 궁금한 게 그러면 또 저 김진선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초등학교 때 공부 얼마나 잘하셨어요? 제가 의원님보단 조금 더 잘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도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는 아예 그 이름 없고 존재가 없는 그런 학생이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이사를 가게 되면서 이제 학교 아무래도 이사를 가면 전학생은 이제 주목을 받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막 공부를 했더니 저도 모르게 올백을 태어나서 처음 이제 받아본 거여서 어머, 야 나도 공부를 잘할 수 있구나. 그때 이제 처음 깨달았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계속 공부를 잘했던 건 아니에요. 사실 고등학교 때는 제가 학교에 적응을 못하고 성적이 너무 안 나와서 사실 그만두기까지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거로 끝이냐? 대학교 가서도 한 학년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닌가? 진지하게 고민할 정도로 사실은 힘든 시기를 보냈었어요. 근데 의원님은 혹시 그러니까 저처럼 힘들거나 포기하고 싶었던 적이 있으셨나요? 사실 저 몇 번 고비들이 계속 있었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공부 못했던 건 이미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대학교 가서도 그 예과 때는 괜찮았어요. 예과 때는 별로 공부 안 하거든요. 근데 본과 1학년 올라와 가지고 한 해를 지나고 나서 본과 2학년 올라가기 직전 겨울 방학 때 와 그때 정말 견디기가 힘들더라고요. 이게 그 의과대학 공부를 하는 게요 거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거의 최대한의 양을 그 단순 암기를 하게 만들어요 사람을. 맞아. 예. 근데 그게 그 보통 일이 아닌 게 제가 생각할 때 법대도 한 의대 반 정도밖에는 안 될 것 맞아요. 같거든요. 그리고 법대 공부량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정도의 양인데 1년은 견뎠는데 이제 저 본과 2학년 올라가기 직전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도저히 막 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기 일주일 전에 개교하기 그 일주일 전에 서울로 올라왔다가 이거 휴학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내려갔어요. 부산에. 의원님도 그런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 도저히 막 그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또 저기 상담도 좀 받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러니까 저기 그게 다 그 욕심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니까 제가 저 본과 1학년 때 성적이 괜찮았거든요. 그 저 뭐라고 해야 되나 거의 A 거의가 아니고 진짜? 전부 A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네. 그걸 유지를 할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저 상담하시던 저희 아버님 친구분이 욕심을 내려놓고 그 공부만 하지 말고 동아리 같은 데도 가입해서 친구도 사귀고 마음 편하게 지내라고. 생각해 보니까 저기 그냥 괴로워해서 1년 휴학하는 것보다는 그냥 내가 여기까지인가 보다 뭐 그렇게 마음을 좀 내려놓고 성적이 연연하지 않고 친구 사귀고 그러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그냥 그 학교 시작하기 하루 전에 다시 이렇게 서울에 와가지고 학교 다니기 시작하면서 그때 했던 게 의료 봉사입니다. 그래서 가톨릭 학생회 가가지고 의료 봉사하면서 그때 또 제 아내도 만나고 의료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랬더니 봉사하시면서 만나신 거예요? 예. 뭐 그러면서 네. 결과적으로 근데 사실은 2학년 1학기 성적이 1학년 때보다 더 좋았어요. 그때 올 A 뿌링이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제가 저기 4.3 만점에 4.15 받았어요. 진짜요? 꿈에 이거는 사실 의대에서 아예 있을 수가 없는 점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우등 졸업을 했어요. 졸업할 때 이제 어떻게 극복을 하고 근데 4.15는 그냥 1등 아닌가요? 저 2등 네. 했어요. 180명입니다, 여러분. 서울대 의대 정원이 거기서 2등을 하신 거죠. 예. 저희 때는 네. 저기 20년 전이니까 네, 네. 160명. 아. 저희 때는. 겸손하신 말씀이십니다. 세상에. 그런 점수가 나올 수도 있군요. 네. 그래서 이게 그 뭐라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거는 그 저기 성적을 좋게 얻으려고 막 욕심 부리고 한다고 성적이 올라가지는 않잖아요. 그 사업할 때 돈 벌려고 그것만 보고 빠둥빠둥하면 회사가 망합니다.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오히려 본질에 충실한다고 할까요? 그래서 회사도 내가 원래 그 회사가 하고자 하는 일을 잘 해야지 고객들한테 인정받고 결과적으로
회사가 돈을 벌거든요. 마찬가지로 공부도 그냥 이게 좋은 의사가 되고 싶다. 그래서 그리고 또 내 몸에서 어떻게 음식물을 소화를 시키고 어떻게 심장이 혼자서 뛰고 이런 거 알면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태어났는데 내 몸에 대해서 아는 게 없잖아요. 근데 의과대학 가면 좋은 게요. 이게 마치 사용법 매뉴얼 공부하는 것 같거든요. 내 몸의 그 사용법에 대해서 그런 것에 재미를 느껴서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그 결과로 성적이 좋아지고 뭐 성적으로 나타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아, 정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학생 때 이거 깨달았으면 더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었을까 좀 아쉬운 생각이 드네요. 아까 아버님 얘기가 얼핏 나왔었는데 사실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부모님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네, 아버님이 또 의사시니까 더 많이 영향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워낙 또 특이한 이력이 있으시다고요. 네.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 잠깐 소개 말씀드리면 부산 공고를 나오셨어요. 공고등학교를 나오셨거든요. 근데 사실 여쭤보지 못했는데 어떤 생각이신지 절에 들어가서 3년 공부해서 서울의대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당시에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1960년대 중반 정도에 이제 개업을 하게 되시는데요. 어디에서 개업을 하더라도 정말 그때는 돈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이 의사였거든요. 근데 부산에서 가장 열악한 곳에 거기에 자리 잡고 거의 평생 거기서 이제 일을 하셨죠. 그래서 진료비 없는 환자들 진료비 안 받고 그리고 또 돈 별로 없다고 하면 그냥 있는 돈만 달라고 해서 진료비 절반만 받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게 아마 그 건강보험 도입하기 전까지는 그 의사가 마음대로 그냥 부르는 게 그냥 진료비니까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렇게 평생 사셨거든요. 그래서 아버님 돌아가실 때 유산이 없었어요. 아, 진짜. 예, 아버님 의사 하셨는데도 평생 의사 하셨는데도 큰 돈 만져보지 못하시고 그냥 이렇게 정말 의사는 봉사하는 직업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사셨으니까 그렇게 돌아가셨고요. 다른 뭐보다도 아버님이 50대 중반 정도 됐을 때 가정의학과가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때 만들어졌던 그때 거군요. 이제 만들어졌어요. 전문의 제도가요. 그래서 처음 만들어진 제도니까 모든 의사들한테 시험 칠 수 있도록 그 자격을 개방을 했어요. 아, 네. 그러니까 시험 쳐서 공부해서 합격하면 전문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50 중반인데 공부해서 그 전문의를 따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때가 하필이면 제가 의과대학교 본과 4학년이니까 의사고시 준비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의사고시 준비하고 아버지는 가정의학 전문의 준비하고 같이 수험생으로 해가지고 네네. 같이 막 서로 답 맞춰보고 막 그랬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아마 그런 것들 그리고 저 환자 보시다가 도중에 이제 쉬는 시간이 되면 끊임없이 사실은 소설책이었는데 끊임없이 소설책 보시는 걸 좋아하셨거든요. 그게 아무래도 애한테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책을 계속 보면 애도 자연스럽게 책 보는 환경, 습관 이런 거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게요. 근데 이 아버님이 정말 큰 사람 같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약간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정도로 완벽한 부모님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본인이 성취를 많이 하시고 또 열심히 사시고 이러다 보면 자식에 대한 그 기대치가 사실은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잔소리를 하게 된다든지 네,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혹시 의원님께도 공부해라, 열심히 살아라 뭐 이런 잔소리를 많이 하셨나요? 아니요, 전혀. 저보고 의사 되라는 말도 안 하셨어요. 그냥 너 하고 싶은 거 하라.
그리고 공부하라는 말도 안 하셨어요. 그리고 또 경상도 남자가 원래 무뚝뚝해가지고 저도 그 피를 받아서 좀 무뚝뚝한 편인데 그 마음은 안 그렇거든요. 마음속은 따뜻하고 관심 있고 하지만 표현을 보통 다른 지역에 비해서 한 10분의 1 정도 경상도 남자들이 좀 그런 편인데요. 근데 안 그러니까 오히려 사람이 상대적이잖아요. 사람은 둘이가 있을 때 한 사람이 적극적이면 한 사람은 수동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강요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저 사람이 나한테 뭘 원하는지 오히려 더 궁금해지고 거기에 따라서 오히려 더 그분이 아버님이 원하는 그런 방향을 찾아서 이렇게 가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아마 지금 저하고 아버님과의 관계뿐만 아니고 거의 모든 그 부모님들하고 자식 간의 관계에도 적용되는 것 같은데 네네. 책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사실은 아이를 공부시키면서 가장 힘든 게 아이 공부시키다가 부모 자식 연이 끊어질 것 같다. 이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은 관계를 끝까지 잘 유지하면서도 우리가 그 올바르게 잘 이렇게 키울 수 있는지 이 선을 지키는 게 참 이제 힘들기도 하고 지금도 매일같이 이제 반성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 자리에 저희 아이들도 와 있는데 아마 우리 엄마 가식적이야 이럴지도 모르겠어요. 집에서랑 너무 달라 뭐 이렇게. 근데 의원님께서 예전 그 토크 콘서트에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결국은 인간관계다. 네,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혹시 아까 방금 말씀해주신 그 내용인가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인간관계라는 게 관심과 시간을 쓰면 쓸수록 가까워지잖아요. 무한대로. 그리고 관심과 시간을 쓰지 않을수록 점점 멀어지거든요. 근데 그게 부모 자식 간도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 자식이면 평생 끊어지지 않는 연이라고 보통들 생각하지만 그게 그렇지가 않고 오히려 서로 그냥 자연스럽게 뭐 부모 자식이니까라고 생각하고 관심을 안 두고 시간을 안 쓰면 자연스럽게 진짜 타인만큼 멀어지는 게 부모 자식 관계일 수도 있겠더라고요. 근데 저는 저희 아이하고 굉장히 친하거든요. 지금도 거의 조금 전에도 사실은 페이스타임 하고 왔어요. 서로 얼굴 보면서 저는 애 얼굴 거의 매일 봅니다. 근데 어릴 때도 그랬어요. 어릴 때 이제 아이하고 같이 가능하면 시간 많이 보내려고 해서 둘이서 같이 재밌게 했던 게 마리오 카트. 닌텐도에서 서로 저 자동차 경주를 하는데 서로 막 반칙도 하고 차도 뒤집고 막 그런 게임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옛날에는 닌텐도 64라고 굉장히 옛날에 초창기에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닌텐도 스위치에도 보면 새로운 버전의 마리오 카트가 있어요.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 같이 하는 그런 게임들 이런 게 부모 자식을 한없이 가까이 하는 굉장히 좋은 그런 일 같아요. 애 혼자서 그냥 그냥 게임하거나 아니면은 넷플릭스 보거나 뭐 이런 게 아니고 뭐 넷플릭스를 보더라도 같이 보든지 게임을 맞아. 하더라도 그런 마리오 카트 같이 하든지. 근데 저도 사람인지라 애가 어릴 때는 제가 맨날 이겨서 참 기분이 좋았는데 애가 커서 제가 자꾸 지니까 하기가 싫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그래서 잘 안 하고 저희 남편 보고 계속 대신하라고 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의미였습니다. 부모 자식 간도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부모가 원하는 것만큼 안 큽니다. 오히려 작습니다. 사실은 애들이 부모님 말보다 친구 말에 더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거 그러면 도대체 뭐지? 라고 생각해 보면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시간과 관심을 많이 쏟아서 가능한 한 인간적으로 가까워지고 이해할 수 있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만드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환경을 바꾸는 것 같아요. 부모가 환경은 바꿔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환경 중에 하나가 부모도 환경이거든요. 부모님이 왜 저기 애 보고 책 읽으라고 하고 나서는 본인은 그냥 넷플릭스 보고 있으면 애가 반항심이 생겨서 더 안 보잖아요. 맞아요. 예, 최근에 그 넷플릭스 길복순 보시면은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예, 길복순 보셨어요? 맞아요. 무서운 걸 잘 못 봐서. 아, 별로 안 무서워요. 아 그런가요? 예, 잔인하게만 하고. 예, 피를 많이 보신 의사분이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정신과 의사라서. 네. 그러게 말입니다. 이왕 자녀 교육 얘기가 나온 김에 따님 얘기를 좀 더 들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번 그 코로나 사태 때 그 연구 결과 막 발표되면서 굉장히 이제 유명해지셨잖아요. 현재는 어떤 일을 하면서 지내고 있는지 좀 간단히 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저희 아이가 하는 일이 그 융합 학문 쪽입니다. 그러니까 저기 옛날에는 이 세상이 하나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해하기가 너무 복잡하니까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영역을 나눴어요. 화학, 물리, 수학, 인문학, 뭐 정치학, 문학 뭐 이렇게 다 나눠 가지고 각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21세기 정도 되니까 거의 모든 분야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거의 진짜 거의 다 한 것 같아요. 수학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인위적으로 나눈 영역과 영역 간의 경계 또는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은 분야들끼리의 융합, 그러니까 양쪽 학문을 다 쓰는 거죠. 그런 것에서 새로운 것들이 나옵니다. 그게 미래 아이들이 사실은 저는 권하고 싶은 분야인데요. 저희 아이가 하는 분야는 이론 화학이거든요. 그게 옛날에 화학은 실험 화학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저기 그 플라스크에다가 피펫에 씨앗 떨어뜨리고 뭐 이런 것들이 다 화학이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네네. 요즘은 그런 실험 화학도 있지만 이론 화학, 그러니까 컴퓨터가 발달을 하면서 그 여러 가지 뭐라고 합니까? 단백질의 3차원 구조에 따라서 그 기능들이 많이 바뀌는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실험에서만이 대강 알 수 있지 실제로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데 컴퓨터로 그걸 다 재현하는 거죠. 그래서 실험하지 않고 컴퓨터로 화학적인 것들을 미리 알 수 있습니다. 신약 개발 포함해서 이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와, 저 정말 저희 아이가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는 아이로 컸으면 좋겠네요. 안설이 박사는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잘했나요? 지금처럼 열심히 했나요? 아니요, 전혀 안 그랬어요. 또 그것도 유전인가? 그 저 초등학교 그때가 언제더라? 아마 3, 4학년 정도 됐을 거예요. 그때 제가 그때는 그 패밀리 아파트에 있는 언주 초등학교라고 거기 다니고 있었거든요. 아이가 부모님 면담을 하고 싶대요. 그래서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저 애 엄마하고 둘이서 같이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 부모님들은 설이가 지금 공부를 어느 정도 한다고 생각하세요?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들 사실 그냥 놔두고 무슨 선행학습 전혀 안 했고 학원도 안 보냈거든요. 그래서 뭐 중간쯤 아니겠습니까 했더니 꼴찌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렇게 저기 요즘은 산수라고 안 하고 초등학교도 네. 수학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수학이 특히 문제래요. 남들 다 푸는 문제를 전혀 못 푼대요.
그래가지고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저 수학은 너무 떨어지니까 학원에 좀 보내라고 하면서 왕수학에 가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수학 갔는데 거기도 보니까 이제 그 수준에 따라 가지고 시험을 쳐서 반 배정을 해요. 그 보니까 제일 낮은 수준의 점수가 나와가지고 예, 제일 밑바닥부터 이렇게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수학 전공해가지고 거의 수학자 수준이 될 줄은 저도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러게요. 진짜 누가 알았겠어요. 저희 집에서도 자기 이과는 절대 안 가겠다고 하는 친구가 저희 집에 있는데 꼭 생각이 바뀌었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안설이 박사는 그 공부를 하라고 하면 그러니까 고분고분하게 잘 하는 편이었나요? 아니면 나 공부하기 싫어 뭐 이렇게 얘기했던 적도 있나요? 공부하기 싫어하죠. 애들 중에 공부하기 좋아하는 애들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애들 특성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근데 그 저희 집 아이는 좀 약간 경쟁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같은 수준의 아이들끼리 이렇게 모아놓으면 안심하고 공부를 안 해요. 근데 좀 잘하는 아이들 사이에 이렇게 집어넣어 놓으면 자기가 맨날 꼴찌하면은 화가 나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막 공부를 해가지고 올라가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뭐 공부 잘하는 그룹에 어쨌든 꼴찌라도 집어넣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애 경쟁심이 작동해가지고 올라가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같이 도서관에 갔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마침 그때는 저희 가족으로 보면 참 운이 좋았다고 생각한 것이 제가 44세 워튼스쿨 MBA를 갔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MBA 학생, 제 딸은 이제 그 고등학생, 그 다음에 또 제 아내도 나이 40에 그 의사를 그만두고 미국의 법대를 가가지고 졸업을 해서 스탠포드 로스쿨에서 연구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세 명 다 공부를 했어야만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세 명이서 같이 도서관에 가가지고 있으면 다 자기 공부하느라고 세 명이서 바빴거든요. 아마 그런 환경들이 애한테 좋은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특히 그 도서관에 같이 갔다는 그 기사를 보고 저희 집도 했었고 사실 그걸 책에 쓰기도 했었어요. 근데 정말 효과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도서관에 그 아이랑 함께 가는 것들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 지금 보시는 분들께서도 좀 자녀가 어떻게 하면 스스로 공부하게 만들 수 있을지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의욕을 불러일으켰으면 근데 그냥 모욕만 있다고 사실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초, 기본기 이런 게 있으면은 이제 훨훨 날개를 달고 날아갈 텐데 부모가 자녀에게 꼭 좀 갖춰줬으면 하는 기본기가 있다면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이 책 보고 저도 깨달았던 게 이 책에서 쓰셨잖아요. 네네. 특히 초등학교 때 해야 되는 일은 성적을 당장 급하게 올리는 게 아니고 문해력, 그 다음에 연산력, 체력 세 가지를 기르는 게 초등학교 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쓰셨던데 저도 무릎을 칠 정도로 동의를 했거든요.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사실 그 애들 책 읽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부모가 함께 책을 읽어주고 방법이 세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애만 보고 읽으라고 하지 말고 부모도 책을 읽고 있으면 애가 호기심에 이렇게 보고 있다가 자기도 책 읽기 시작하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런 환경에 가는 거죠. 도서관에 데리고 가는 거죠. 그러면 또 애가 책을 찾아서 읽게 되거든요. 세 번째는 서점에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했던 일 중에 하나가 특히 뭐 교보문고 같은 큰 서점에 일주일에 한 번 주말에 애 데리고 가서 1시간 동안 풀어놔요. 그러고 나서
너 오늘 너가 원하는 책이 있으면 무조건 한 권 사준다고 하면은 애가 자기가 공짜로 책이 한 권 생기니까 막 열심히 돌아다니는 거예요. 1시간이 진짜 금방 간대요. 1시간이 모자라대요. 그래서 이렇게 아무 책이나 이렇게 가지고 오면 만화책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만화책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만화책이라도 어쨌든 그렇게 매주 한 권씩 책을 이렇게 사주게 되면 자연스럽게 친해져 가지고 점점 책에 있는 그림의 양이 줄어들어요. 그게 참 재밌더라고요. 그러면서 애들한테 공부를 그러니까 문해력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저기 흔히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특히 챗 GPT 시대 때는 사람의 운명은 그 카톡에 문자 답을 보낼 정도로만 글을 쓸 수 있는 아이와 그 다음에 이렇게 종이 한 장에 자기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아이와 그 다음에 한 주제로 몇 장 정도 수필 내지는 소설을 쓸 수 있는 아이, 이 세 명의 운명은 완전히 다른 운명을 걷게 될 거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에 해당되는 아이로 모든 아이들은 그렇게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키우는 게 중요하다는 말을 한 적도 있는데 문해력에 대해서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뭡니까 연산력은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연산력은 사실 이제 제가 초등학교 때는 정말 수학을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냥 뭐 더하기 빼기 이것만 계속 했어요. 그 선행학습도 못하고 또 너무 수학이 하기 싫었기 때문에 연산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무슨 수학 이렇게 방문학습지를 했었는데 진도가 너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덕분에 선행학습을 못하고 계속 제 나이 때 연산 연습만 열심히 이제 하다가 중학교에 가서 이제 수학학원에 처음 갔더니 이제 미남 선생님이 계셔서 이제 그때부터 열심히 막 수학을 하게 됐는데 근데 그 전에 연산 그 연습을 워낙 많이 해놨기 때문에 문제를 엄청 많이 빠른 속도로 풀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수학을 진짜 잘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뒤에 부분을 막 공식 외우고 점점점 복잡해지는데 이게 연산력이 없으면 제가 그 많은 문제를 풀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그리고 실제 교과 과정을 보면 6학년 때까지 더하기 빼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형태를 바꿔서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하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었고요. 전 사실 체력 부분에서 의원님께서 분명히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요. 워낙 이제 달리기나 이런 걸 좋아하시기 때문에 네네네. 근데 사실 저는 어릴 때는 체력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고 운동도 싫어했거든요. 운동 전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도 후회가 되기는 해요. 근데 다행히 저희 그 집안이 체력이 좋은 집안이어가지고 제가 유일하게 남들보다 잘하는 거 딱 하나 있어요. 이 약물고 참는 거. 그게 체력이 뒷받침이 돼서 가능한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체력 쪽은 그렇게 따로 신경을 쓰지는 못했는데 나이 58세 때 57세 때 처음 달리기 시작해가지고 58세 때 풀코스 완주했거든요. 그것도 3시간대로요. 그러니까 4시간 안쪽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약간 후회가 많이 됐어요. 좀 젊었을 때부터 이 달리기 시작했으면 진짜 2시간대도 가능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좀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도 제가 책까지 썼거든요. 그래서 지금 20, 30대 최소한 아니면 진짜 어릴 때는 사실은 장거리 달리기는 좀 몸에 그렇게 좋지는 않아서 걷기라도 시작해서 애들 체력을 계속 길러주면서 결국은 그 장거리 달리기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만드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 싶은데요. 어떤 식으로 아이들 지금 중학생, 초등학생이면
네네. 어느 정도로 어떤 방법으로 체력을 기르면 좋을 것 같으세요? 저희는 실제로 많이 그러니까 가족끼리 의원님 말씀대로 걸었고요. 한 10km씩, 뭐 12km씩 결국에는 걷게 된 것 같아요. 그럼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12km를 걸으려면 한 왕복 3시간 정도? 네, 걷는데, 근데 확실히 진짜 체력이 좋아졌고, 요새 그 학교에서 팝스라고 체력을 측정하면 저희 아이가 1등이에요. 그 오래 달리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겉보기에는 굉장히 미실미실해 보이는데 제가 놀랄 정도로, 그리고 그 체력이 좋아지면은 집중력이 좋아져서 확실히 공부하는 데는, 사실 공부는 집중해서 오래 하는 사람이 제일이죠. 그죠? 그럼요. 네, 그런 면에서 그 앞서 말씀해주신 뭐 문해력, 연산력, 체력 이 3가지 기본기가 참 그러니까 제 스스로도 제가 책을 쓰면서도 이거구나라고 깨닫기도 했거든요.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1부 그 자녀 교육에 관해서는 이쯤에서 마무리를 할까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2부 그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이제 왔잖아요. 아까 잠깐 그 챗GPT 이 말씀도 이제 해주셨는데,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란 무엇인지, 어떤 변화가 생길 건지, 우리는 여기에 대비해서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네, 먼저 한 가지 제가 솔직히 고백을 하고 시작을 하자면, 사실 4차 산업혁명이 뭐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몇 년 전부터 제가 들었지만, 사실 저도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게 뭐라는 거지? 어떻게 변한다는 거지? 이게 손에 좀 잘 안 잡히거든요. 그래서 의원님께 좀 그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정확히 무엇인지, 우리 아이들은 어떤 세상을 살게 될지, 이 새로운 세상의 변화를 좀 쉽게 설명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1차 산업혁명은 다 아실 거예요. 증기기관이 발명이 되면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힘을 얻어서 기차 같은 것들도 움직이는 이제 원동력이 됐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2차 산업혁명은 이제 전기가 발명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모터를 쓸 수 있게 되면서 또 그동안 사람이 하지 못했던 일들을 이제 보다 더 증기기관보다 훨씬 더 뭐 영어 표현으로 reliable하게 신뢰성 있게 할 수 있게 됐고요. 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가 발견된 겁니다. 그래서 발명된 겁니다. 그래서 IT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것 때문에 생산성이 또 굉장히 많이 늘었었죠. 근데 이제 이게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인데 특징이 다 한 가지 기술이거든요. 증기기관, 전기, 컴퓨터. 근데 4차 산업혁명은 뭐냐면 한 가지 기술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기술, 모바일, 인공지능, 그 다음에 바이오, 나노 이런 여러 가지 기술이 동시에 발전을 하고요. 그리고 이것들이 그냥 각 분야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이것들끼리 상상할 수 없는 형태로 합치는 거예요. 합치는 융합이 일어나는 게 바로 4차 산업혁명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은 저는 한마디로 융합혁명이라고 불러요. 대표적인 거 바로 우리 제일 가까이 있는 게 뭐냐면 모더나 백신, 파이저 백신이 융합 때문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게 왜 mRNA 백신이라고 하잖아요. 메신저 RNA 백신. 그게 왜 백신이 됐냐면 사실은 mRNA라는 게 그 사람 몸속에 세포마다 있어요. 그리고 실험실에서도 쉽게 만들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빨리 부서져 가지고 쓸 수가 없다는 게 문제였거든요. 만들어 놓으면 부서지고 만들어 놓으면 부서져서 만들어서 주사기에 넣고 사람 몸에 주사하려면 벌써 파괴가 돼서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바이오 산업 하는 사람들이 포기했죠. 근데 어느 날 반도체 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본 거예요. 근데 반도체 하는 사람들은 나노 기술자들, 초미세입자들 다루는 기술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주로 했던 일들이 지방질로
초미세 입자를 만들어서 썼거든요. 그걸 영어로 리피드 나노 파티클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이렇게 저 mRNA가 파괴가 되는데 그 옆을 이 초미세 지방질 초미세 입자로 둘러 씌우면 그러면 파괴가 안 되고 보호된 상태에서 이거 그대로 쓸 수 있을 텐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나온 게 mRNA 백신, 파이저 백신, 모더나 백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융합혁명 때문에 4차 산업혁명 때문에 만들어져서 수많은 사람들 목숨을 구한 게 바로 이번 코로나19 사태 때 백신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러게요. 저는 진짜 그 백신이 그 반도체 기술자들까지 예. 동원됐다는 걸 오늘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네네. 바이오 기술자와 나노 기술자의 융합이 그 파이저 그러게요. 백신, 모더나 백신입니다. 정말 완전히 큰 변화네요, 정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그 빠른 변화 속에서 아이들을 이제 잘 가르쳐야 될 텐데 이 시대에 잘 맞게. 지금 근데 사실 교육 현장을 보면 저희 아이들 교과서를 봐도 제가 배웠던 내용이랑 똑같은 내용을 배우고 있고 뭐 추가가 됐다면 뭐 영어 정도 좀 뭐 추가된 정도 이거 말고는 진짜 예전 그 산업화 시대에 썼던 그런 뭐 교육 목표라든지 방식이라든지 이게 아직 남아 있는 것 같거든요. 앞으로 교육 현장은 어떻게 목표나 방식이 바뀔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제일 좀 어떻게 보면 시급한 게 교육혁명입니다. 교육개혁이 지금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에서 해야 될. 근데 이게 우리 아이들은 20년 후 세상에서 살잖아요. 20년 후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살 거거든요. 챗 GPT 때문에 없어지는 직업도 많이 생기고요. 예를 들면 제가 챗 GPT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축사. 거기에다가 집어넣어요. 저기 오늘 이런 행사가 있는데 축사 한번 써달라고 하면 멋있게 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는 더 이상 그 축사를 쓰는 사람들이 필요가 없어지는 세상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IT 기업에 그게 제일 먼저 영향을 미쳐가지고 그 임원의 비서들의 일이 3분의 2가 줄어버렸대요. 그래서 임원 3사람이 비서 1명을 공유하는 그런 세상이 되면서 일자리가 급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영향을 미치고 있죠. 한국은 별로 안 미치고 있지만 큰일인데. 근데 어쨌든 이렇게 바뀌는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은 살 테니까 그러면 지금 교육이 이대로는 안 됩니다. 지금은 우리 교육은 아까 말씀하신 산업화 시대의 인재를 기르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졸업을 하고 나도 회사에서 쓸 수가 없어서 다시 교육을 새로 시켜요. 그러니까 저기 대학까지 졸업하고 이제 배운 것들이 회사 입장에서는 쓸모가 없는 거죠. 지금도 그런데 앞으로 20년 후는 더 하니까 지금 초등학교 교육부터 송두리째 바꾸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은 정말로 위험하다.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맞아요. 학교 교육이 진짜 빨리 바뀌어야겠다는 생각이 저도 좀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가정에서도 좀 대비를 해주면 좋을 텐데 이제 저희 아이들만 보면 이제 저희 세대랑 이미 달라요. 이 친구들은 태어났을 때부터 이미 스마트폰이 전 국민이 다 가지고 있고 뭐 인터넷, 뭐 유튜브 뭐 누구나 다 보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또 최근에는 진짜 챗 GPT까지 이제 등장해서 그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는데 이제 저희 부모 세대는 아무래도 아직은 좀 어색하고 약간 겁이 또 나기도 하거든요. 이 친구들이 여기에 중독이 돼서 정작 해야 될 공부를 안 할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자꾸 안 시키게 되는 쪽으로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이제 그러다 보면은 뒤처질 수도 있어서
어떻게 하면 가정에서 이거를 좀 학습적인 면에서도 도움을 주면서도 올바르게 뭐 스마트 기기나 뭐 챗GPT나 이런 거를 사용할 수 있을지 혹시 그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아니 그 질문 이전에 제가 먼저 궁금한 게 네네. 이 사실 아이들이 보면은 옛날에 비하면은 넷플릭스도 있고 게임도 있고 뭐 네. 휴대폰도 있고 그 공부를 하라고 그냥 방에 내버려 두면 다 거기 빠져서 공부는 안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또 그런 것들 넷플릭스 같은 걸 안 보면은 친구들하고 교류하는데 굉장히 그렇죠, 저 그렇죠. 지장을 받잖아요. 저기 글로리 봤냐고 물어보면 안 봤다고 하면 왕따 되고 이러면 안 되니까 네네. 이런 거는 이런 딜레마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됩니까? 저도 그게 근데 글로리가 19금이지 않나요? 근데 예. 저희 아이가 초등학생인데 그 얘기를 친구들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왕따 돼도 어쩔 수 없어. 그거는 19금이니까라고 이제 일단 얘기를 했는데 저희는 일단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온 식구가 같이 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매일 1시간씩 같이 봐요. 매일 1시간. 네, 매일 1시간을 그렇게 같이 보고 아이에게 맡겨놨다가는 뭐 안 끄고 뭐 싸우고 뭐 할 게 불보듯 뻔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근데 네. 저기 너무 궁금하게 딱 중간에 끝이면은 두 편은 봐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게 잘 그냥 무난하게 끝나는 드라마를 선택해서 근데 실제로 궁금하게 끝나면 다음 편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잘 선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게임 같은 경우에는 아니면 이제 뭐 인터넷 사용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주일에 한 이틀을 마음껏 하게 둬요. 대신 주중에는 못 하게. 근데 주말에 네. 그러면 애가 완전히 거기 좀 중독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초반에는 사실 좀 그랬어요. 이제 한 달 동안은 이제 마음껏 하니까. 근데 사람이 오히려 그 로미오와 줄리엣 효과처럼 마음껏 해라 이러면은 이제 지겨워가지고 3시간쯤 지나면 막 이제 몸을 비비꼬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적절히 알아서 야 우리 뭐 외식하러 나가자, 뭐 놀러 나가자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에는 일주일 토탈 하면은 7시간을 안 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치면 하루에 1시간씩 하는 거가 되니까요. 그래서 싸우지도 않고 아이도 좋고 이제 부모도 편하고 이제 이런 방법을 쓰고 있죠. 네네. 예, 근데 그러면 이제 원래 저한테 주신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그냥 한마디로 이렇게는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챗GPT라는 거는 뭐 저기 써보신 분도 있고 안 써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적절하게 질문을 하면은 적절한 답이 나오고요. 질문을 좀 수준이 낮거나 부적절한 질문을 하면 거기에 그 수준에 맞춰서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보면은 문제에 대해서 좋은 답을 쓰는 학생들을 기르는 그 교육을 우리 교육이 한 거예요. 근데 이제부터 필요한 것은 오히려 정말로 좋은 질문을 할 수 있는 능력. 그거 굉장히 어렵거든요, 사실은. 그거는 본질을 꿰뚫고 정말로 이해도가 좋은 답을 쓰는 것보다 더 깊은 이해를 하는 사람만이 좋은 질문이 가능합니다. 조금 떨어진 얘기지만 옛날에 그 CBS라고 미국의 텔레비전이 있는데요. 거기 60 Minutes라고 있거든요. 60분. 근데 그게 전부 다 인터뷰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재미없을 것 같지만 안 그런 게 계속 미국 그 상위 시청률 10위 안에 듭니다. 거기서 오바마가 한번 거기 인터뷰를 했어요. 그 KT 큐릭이라는 그 여성 앵커하고 했는데요. 끝나고 나서 오바마가 저 앵커한테 감사하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자기도 생각도 못 해봤던 좋은 질문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난생 처음으로 생각해 보면서 정리해서 답을 하면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더 잘 알 수 있었대요. 자기도 몰랐던 자기를 깨닫게 해준 질문, 좋은 질문. 그 좋은 질문에 감사하다. 저 그 말 듣고 참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실제로 지금 좋은 질문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걸 영어로
프람프터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 직업이 벌써 생겼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적절한 그 회사에 맞는 답을 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연봉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벌써. 그러니까 이제 없던 그런 그 직업이 하나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 아이들 교육도 어떻게 하면 좋은 질문을 할 수 있는가.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고 모든 교육의 중심은 좋은 질문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쪽으로 그렇게 교육들이 다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진짜 4차 산업혁명이 진짜 코앞으로 다가온 느낌인데요. 그렇다면 미래에 우리 아이의 그 진로를 생각하면 미래가 원하는 인재상이 무엇인지, 필요로 하는 역량이 무엇인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떤 걸 길러야 할까요? 그러니까 우선은 아까 김진선 선생님이 그러셨잖아요. 초등학교뿐만 아니고 사실은 제일 기본이 되는 게 문해력을 기르고 연산력을 기르고 체력을 기르는 그게 가장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건데 그건 개인의 역량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 세상에서 개인이 혼자서 할 수 있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함께 서로 일을 해야 되고 심지어는 전혀 다른 분야에 그러니까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영역도 다른 사람과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지 융합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필요한 게 이런 문해력이나 연산력이나 체력을 바탕으로 해서 한 단계 더 높은 목표를 이제 교육에서는 설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그 교육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성을 제대로 교육을 시키는 거. 인성이라고 하면 뭐 순한 사람만 뜻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과 일을 함께 잘할 수 있는 그런 인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그 사람이 어떤 기계가 할 수 없는 컴퓨터가 할 수 없는 창의력을 기르는 게 꼭 필요합니다. 사실 이 챗GPT도 사람이 만든 문서만 가지고 공부를 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사람이 만들지 않은 것들은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컴퓨터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창의력을 기르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 사람에게 그 사람만이 잘할 수 있는 적성을 찾아주는 교육. 그래서 이런 창의력 교육, 인성 교육, 적성 교육 이런 게 아마 더 한 단계 더 높은 그 교육의 목표가 돼야 되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우리 여러 가지 학제 그러니까 지금은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인데 이게 1951년에 만든 거거든요. 네네. 70년 전에. 그러니까 그때하고는 지금 그때 초등학교 6학년하고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이 다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초등학교를 5년제로 만들 수도 있어요. 중고등학교를 합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학생들의 그 수준에 맞게 그런 학제를 바꾸고 그리고 그 바뀐 학제에서 가르치는 과목들을 지금에 맞는 그런 질문을 잘하는 능력을 기르는 그런 그 컨텐츠, 교육 컨텐츠를 새롭게 개발을 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많이 필요한데 전혀 진도가 안 나가서 저도 굉장히 답답한 그런 상황입니다. 맞아요. 사실 진짜 미래를 빨리 대비를 해야 되는데 실제 그 부모님들이 겪는 교육 현장을 보면 뭐 의대 쏠림 현상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떻게든 명문대 간판을 따야 된다, 전문직이 되어야 된다. 지금 현재 안정적인 것처럼 보이는 이 직업 그 진로에 좀 이제 집중하는 분위기가 아직도 여전히 있거든요. 그 미래에 대한 답을 여전히 못 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최선일까요? 미래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카이스트 교수가 2008년에 됐는데요.
그때 제가 그 학교의 요청에 의해 가지고 고3 학부모님들을 만났어요. 주제가 뭐냐면 이공계 기피 현상에 대해서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다들 이공계를 안 갔어요. 요즘 상상이 안 되시죠? 근데 제가 그때 2008년에 그랬어요. 고3이면 이 아이들이 대학교 졸업하고 일을 하는 건 10년 후인데 그때 되면 세상은 완전히 바뀐다. 그때 한의대가 탑 중에 탑이었습니다. 그 10년 후에 한의대가 과연 계속 그렇게 높은 수준을 유지할지 세상은 아무도 모른다. 오히려 지금 이공계를 보내면은 아마도 그 뭐라고 합니까? 그 들어가기도 쉽고 그 중에서도 인재 중에 인재로 존중을 받아서 엄청나게 고액 연봉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항상 지금 잘 나가는 거는 지금 이렇게 대학교를 졸업하고 직업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 고3 부모들이 해야 되는 일은 10년, 뭐 초등학교 부모 같으면 20년 후에 바뀐 세상을 생각하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저기 아이들에게 진로 가이드를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사실 미래는 진짜 모른다는 걸 저는 여러 번 경험했거든요. 뭐 사실 저희 때 그 제일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가는 것이 내과였어요. 그리고 저 사실은 피부과가 선호도가 제일 낮은 과 중에 하나였었거든요. 근데 그 저 한 20년 정도 흐른 다음에 동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저기 밥을 먹는데 누가 이거 저기 밥값 자기가 다 내겠다는 거예요. 그 피부과의사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 의과대학 내에서 과를 선택하는 것조차도 10년, 20년 후에 어떻게 바뀔지를 우리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모르겠더라고요. 사회가 어떻게 바뀔지. 그러니까 오히려 앞으로 어떤 분야가 전망이 있을 거다. 그래서 거기에 보내야지.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그 자기 아이가 어떤 분야에 정말로 적성이 있고 그리고 또 그 어떤 분야에서 정말 이렇게 협업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아이가 될 수 있을지,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아이가 될 수 있을지, 그 아이에게 맞는 분야를 찾아주는 게 미래 또는 뭐 지금 현재 돈 잘 벌고 있는 뭐 그런 과에 보내는 것보다는 성공 확률이 저는 더 높을 거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진짜 빨리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진짜 그 적성을 참 찾아줘야 되는데 이게 또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현재 계속 과거의 그 생각에 우리가 얽매여서 답습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학원에 많이 이제 보내게 되죠. 아무래도 이제 뭐 의대에 가야 된다, 전문직이 돼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현재 우리 부모님이 가장 지금 힘들어하는 부분일 텐데, 제가 주위에서 이제 보면은 초등학교 때부터 이미 학원비 뭐 한 달에 한 아이당 100만 원, 뭐 150만 원, 뭐 고등학교 때는 200만 원, 300만 원 우습게 나온다 이런 얘기들이 굳이 특이한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부모만 괴로운 게 아니라 사실 아이들도 요즘 아이들 불쌍하다는 말이 절로 막 나올 정도로 뭐 초등학교 4학년이 밤 10시, 11시까지 학원 다니고 고등학교 문제집 풀고 뭐 지금 부모 아이 둘 다 막 우울해지고 고통스러운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의원님께서는 교육자시기도 했고 또 국회의원이시기도 하니까 앞으로 이 고통을 어떻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사교육비가 계속 올라가는 문제가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또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안 낳게 돼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지금 활력이 자꾸만 급속하게 떨어지고 있고 인구가 줄고 있고 보통 심각한 게 아니거든요. 2070년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3천만 명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의 한 37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30년이 한 세대라고 치면 한 세대만 지나도 우리 인구가 반으로 줄게 지금 돼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사교육비가 정말로 문제고, 사교육비에서 굉장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게 선행학습, 뭐 학원 이런 것들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그런 거가 필요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선행학습 그거 필요 없어. 현행 때 열심히 해야 돼라고 하는데 이게 남들 다 하다 보니까 저도 사실은 귀가 팔랑팔랑하고 안 시키면서도 막 마음이 불안하고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 다 같이 하게 되고, 그리고 왜 안설희 박사님 그 케이스처럼 남들은 또 다 하니까 우리 아이가 혹시 뒤처져서 공부를 포기하게 되면 어떡할까, 자존감이 내려가면 어떡할까 라고 해서 또 어떤 면에서는 약간 필요악 같이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그 혹시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행학습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하나, 이것도 정도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아이 왕소하게 보낸 것처럼 제가 특정한 업체를 광고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도 그 업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근데 어쨌든 저 처음에 시작할 때 너무 떨어진 학생들 수준을 어느 정도 올려주는 역할은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공부라는 게 학원에서 하는 게 과연 좋은 건가? 그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사실 공부는 혼자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가르쳐 주면 거기에 따라서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면 쉽게 되죠, 사실. 근데 너무 어릴 때부터 그 시키는 대로만 공부를 하게 되면, 그러면 뭐 예를 들면 대학교 가서 시키는 사람이 없을 때 과연 혼자서 공부가 가능한가? 그래서 요즘 보면 대학생도 무슨 과외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아니면 맞아요, 부모님들이 맞아요. 네네. 다 거기 관여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사실 이거는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럼 혼자서는 도저히 공부를 못하는 아이가 되니까 이것도 정도 문제 같다는 생각은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이가 그 처음에 수학 꼴찌일 때 어느 정도 도움을 받았듯이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도움은 받지만, 그렇다고 해서 학원 뺑뺑이라는 말처럼 거의 전 과목을 전부 다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것 자체가 굉장히 저 아이도 불행하게 하고 혼자서 학습 능력도 떨어지게 하고, 그리고 사교육비 지출도 뭐 엄청나게 많아지게 하는 뭐 그런 것들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면 정책적으로 이렇게 학원비를 좀 줄일 수 있는 뭔가 그런 계획이나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 같은 게 혹시 그 플랜 같은 게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우선은 저는 그 교육 개혁에서 아까 큰 그림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전체적인 학제 개편과 거기에 따라서 적절한 교육 컨텐츠를 새롭게 이렇게 개발하는 것과, 그리고 또 더 말씀드리면 이제는 평생교육 시스템이어서 20, 30대까지만 학생이 아니고 전 국민이 학생이다. 이제 사실은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게 맞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조금 더 이제 범위를 이렇게 좁혀 보자면 가만, 질문이 뭐였죠? 정책적인 부분에서 예. 학원비를 정책적인 네네네. 부분. 예. 사실 그거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초등학교를 전일제 초등학교로 만드는 거. 이미 독일 같은 데서는 전일제 초등학교가 보편화돼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이들을 보통 오전 되면은 과정이 다 마치거든요. 근데 맞벌이 부부나 원하는 그런 분들은 아이를 8시까지 학교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한 선생님이 하루 종일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치는 건 아니고요. 정규교육 과정은 거기에 있는 선생님들이 하시게 되고, 이제 그 과정이 끝나고 이제 방과 후 학교가 시작이 되게 되면 그때는 선택 과목을 하는 거죠. 체육이나 예능이나 챗GPT나 코딩이나 이런 여러 가지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는 거죠. 그러면서 저 기존의 교육 과정이 굉장히 부족했던 부분들을 뭡니까 많이 도와줄 수도 지원해 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저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 사실 학원 뺑뺑이 돌리고 할 수 없이 특히 이제 여성분들이 직장을 그만둬야 되는 이런 일도 없앨 수가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한테 필요한 게 사실은 초등학교 전일제 초등학교로 전국의 초등학교를 만드는 거. 그리고 또 앞서서 지금 현재 두 가지로 분리되어 있는 그 유치원과 그다음 어린이집을 하나로 통합하는 거. 그래서 유보 통합이라고 우리가 보통 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해야 될 거가 많지만 이 두 가지가 먼저 돼야지 아이들을 좀 뭐라고 그럽니까? 부모님들이 맞벌이 부부도 제대로 아이들을 안심하고 잘 기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워킹맘이었기 때문에 특히 아이가 어렸을 때 정말 힘들었거든요. 학원 뺑뺑이를 돌려야 되나 뭐 진짜 마음의 갈등도 사실 심했었고, 그럼 어렸을 때부터 학원비 부담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도입이 된다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거고, 우리나라 출산율에도 늘리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사실 여기 이제 시청하시는 분 또 이 자리에 와주신 이제 학부모님들이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라도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에 이 자리에 사실 오셨을 거잖아요. 그래서 인생 선배로서 좀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가 격변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이 어떻게 보면 인류 문명사적인 전환점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건 우리의 선택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이 그렇게 지금 바뀌고 있거든요. 세상을 가장 커다랗게 이렇게 바꾸고 있는 거대한 힘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동시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그 4차 산업혁명 융합혁명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미국과 중국 간의 과학기술 패권전쟁이라는 외교적인 이 패러다임 변화가 세상을 또 굉장히 크게 바꿉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와 미국과의 관계, 우리와 중국과의 관계가 지금 급속하게 바뀌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사실 뭐 단순하게 단기간에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앞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세상을 엄청나게 많이 바꿀 그런 분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힘이 또 굉장히 거대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실은 리더십의 변화입니다. 리더십의 변화가 리더십의 변화 제일 잘 설명하는 그림이 흑백 사진 보셨을 거예요. 백악관의 흑백 사진인데 그게 오사마 빈 라덴을 사살하는 작전을 오바마 대통령 때 했거든요. 근데 그 사진 아마 기억하실 텐데 그 중간에 대통령이 앉아 있지 않습니다. 장군이 앉아 있고요. 그럼 대통령이 어디 있나 보면 저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게 지금 리더십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굉장히 큰 일이거든요. 옛날에는 세상의 흐름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분야들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가지고 모든 거를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 대통령이 결정을 하면 이제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리고 또 이 그 국가라는 수레가 있으면 그걸 끌고 가는 거는 앞에서 정부가 끌고 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은 게 워낙 분야가 세부적이고 굉장히 빠르게 바뀌고, 그래서 현장에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진단하고 결정 내릴 수 있는 사람은 현장의 전문가밖에는 없는 세상이 된 거죠. 그때 보고
경로를 거쳐 가지고 그 모르는 사람이 결정을 하고 그게 내려오기까지 시간이 걸리면 그러면 그건 그 나라 망합니다, 사실은. 그걸 나타내주는 상징적인 게 벌써 10년도 넘은 오사마 빈 라덴 사살 작전에서 미국이 보여준 리더십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부가 국가라는 수레를 앞에서 끄는 시대가 아니고 오히려 뒤에서 밀어주는 시대. 전문가가 결정권을 가지고 정부는 그걸 지원하고 도와주는 그런 쪽으로 가게 되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그러니까 과학기술에서의 변화, 4차 산업혁명, 융합, 그 다음에 또 외교관계에서의 변화, 미국과 중국 간의 극심한 기술 패권을 가진 나라가 전 세계를 지배한다는 이런 외교적인 변화, 그 다음에 또 한 나라에서의 그 리더가 하는 역할에 대한 그 변화, 리더십 패러다임의 변화,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맞물려서 돌아가서 앞으로 10년간 세계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아마 바뀔 겁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도 우리지만 이제 우리 아이를 어떻게 키우면은 그 시대에 적합한 인재로 만들 수 있을 건가? 그게 굉장히 큰 숙제이고 거기서 성공하는 나라는 아주 흥할 거고요. 거기서 실패하는 나라는 아주 망할 수밖에 없는 굉장히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로만 교육개혁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이게 앞으로의 그 나라의 100년의 운명을 결정짓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말 하루빨리 3대 개혁 중에 하나라고 하는 이 교육개혁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고, 그리고 그런 국가에서 활동을 하기 전에 기본이 항상 중요하니까요. 먼저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할 수 있고 해야 되는 일들이 아이들의 문해력과 연산력과 체력을 기르는 그 기본이 없으면 사실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 이게 그 기반이 약해서 오래 버틸 수가 없어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 그런 세상 아닌가 싶습니다. 예, 말씀 감사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대담을 마무리하면서 혹시 안 의원님께 교육에 관해서 질문이 있으신 분 한번 손을 들어주시겠어요? 세 분 정도? 아니면 뭐 김진선 예, 작가 제가 받아도 됩니다. 예, 저쪽에 가장 먼저 손 드신 분. 네. 네, 안녕하세요.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저 궁금한 게 이제 주 교육자가 집안에서 엄마일 때와 아빠일 때 차이가 있는지, 두 분이 각자 어머니시고 아버지시니까 그 주 교육자가 이제 부모가 각각 나뉘었을 때 뭐 긍정적인 효과나 뭐 둘 중에 굳이 한 명만 맡아야 한다면 어떤 사람이 맡는 게 좋은 것인지라고 여쭤보고 싶고, 그리고 안 의원님께서도 이제 시대가 바뀌기 때문에 부모 입장에서는 10년 후를 내다보고 이 아이가 어떤 것을 더 잘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느끼기에도 제가 입시할 때만 해도 교대가 저희는 아주 핫했어요. 근데 지금 교대생들은 이제 아이들이 없다 보니까 갈 수 있는 문이 너무 좁아져서 임용이 더 힘든 시대가 됐는데, 그런 면에서 이렇게 시대가 바뀌고 있음에도 의대는 여전히 이제 아이들이 가고 싶어하고, 요새 의대에 가기 위해서 애들이 재입학을 하는 현상이 일어난다고 해요. 자퇴를 하고 다시 입학을 하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봅니다. 예, 우선 뭐 저희 같으면 처음 결혼할 때부터 맞벌이 부부였거든요. 둘 다 의사니까. 그리고 뭐 먼저 퇴근하는 사람이 밥하고 그랬습니다. 먼저 퇴근하는 사람이 아이 돌보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정말 다행인 게 아이에 대한 교육 철학, 교육관이 같았어요. 그래서 보통 보면 아버지가 야단치고 어머니가 달래고 뭐 이러는데 저희 집은 둘이서 함께 막 애 야단치고 둘이서 함께 애 뭐라고 합니까? 뭐 북돋우고 뭐 이런 모습들이 벌어졌는데 그것도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주체가 되는지는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오히려 어느 정도 서로 분담을 해서
균형 있게 같이 교육 철학에 대해서는 같이 오랜 동안 그 부부가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역할을 분담을 해서 나름대로 자기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아이를 위해서 쓰는 것, 그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저는 의대를 지금 많이 가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 부정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그런 통계가 없는데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교육부에서 직업 만족도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보면 우리나라에서 직업 만족도 1위가 작가, 사진 작가 이런 직업들이 1위, 2위였었어요. 아마도 자유스럽게 자신의 그런 그 창작 활동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직업 만족도 꼴찌는 뭐냐? 꼴찌에서 1등은 모델. 예쁘게 태어나면은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직업이 되면 그게 굉장히 힘든 직업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만족도가 제일 떨어지는 것 같아요. 꼴찌에서 2등이 의사입니다. 왜 그러냐? 저도 그래서 왜 의사가 직업 만족도가 떨어질까 생각을 해봤더니 이런 것 같아요. 보통 요즘 저희 때보다 더 심해진 것이 요즘은 공부만 잘하면 무조건 의대 가라고 선생님들이 그러시거든요. 근데 보통 공부 잘하는 학생들 중에 그 보면 안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혼자서 친구 없이 그냥 방에서 공부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접촉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그런 내성적인 학생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학생들이 성적이 돼서 의대를 가서 의사가 됩니다. 그럼 의사가 하는 일은 뭐냐? 하루에 100명 정도 세상에서 처음 보는 사람들을 평생 봐야 되는 직업이 되는 거예요. 친구도 별로 없이 혼자서 방에서 책 읽는 거 좋아하는 학생이 정작 직업은 매일같이 100명의 처음 보는 사람들을 보니까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막 불행해하면 환자분들이 알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안 갑니다. 그래서 병원 경영도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래서 사실 의사 개업한 의사분들 중에서 망하는 비율이 10%도 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의사도 적성에 맞아야 돼요. 제 친구들도 이렇게 보면 제 주치의하는 친구가 있는데 와 정말 천운인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은 의사가 된 게 정말 자기 점심도 굶어가면서 말 다 들어주고 그 다음에 그 환자가 증상이 호전되면 자기 일처럼 기뻐하고 어떻게 수십 년 동안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진심인 친구가 있거든요. 정말로 좋은 의사입니다. 그런 사람은 의사가 되면 자기 만족도도 높죠, 사실. 근데 반대인 경우에는 정말 매일매일이 거의 고통 속에서 살거든요. 그리고 병원도 그냥 망해가지고 그 신용불량자 되어버려가지고 다시 개업하기도 힘들어지고 막 이런 사람들도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조건 공부 잘한다고 의대를 보내는 것보다는 우선은 우리 아이가 어떤 적성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분야에서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그걸 부모가 함께 찾아주는 역할,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은 보세요, 예술성이 있고 각본을 잘 쓰거나 감독을 잘하게 되면 그럼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잖아요. 이제 우리나라도 선진국에 돼서 어떤 분야든지 그 분야에서 인류가 되면은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억지로 의대 보내는 것보다는 오히려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저는 훨씬 더 낫다고 보죠. 아니 워낙 답변을 잘해주셔서
저는 그냥 앞부분에 대한 거를 그냥 짧게만 말씀을 드리면요. 그 엄마인지 아빠인지는 사실 뭐 큰 뭐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캐릭터가 더 중요할 것 같고, 그러니까 교육관이 같다면은 둘이 같이 가는 게 좋고요. 이제 저희 집도 사실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에 맞춰서 이제 남편이 뭐 시간이 되면은 남편이 숙제시키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네, 어느 누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되면 누가 주도적으로 하는 게 좋으냐면 아이랑 안 싸우는 부모이죠. 안 싸우면서도 잘 시킬 수 있는 부모가 맡으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정도로 답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다음 질문, 예, 저기 손 번쩍 드신 분. 다음에. 예. 안녕하세요. 저는 그 학점 이제 졸업까지 4학점 남은 그 간호대학생 4학년 학생입니다. 근데 제가 원래 그 간호대학교 입학하기 전에는 그 문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 문과로도 간호대학에 입학할 수 있거든요. 근데 완전 문과로 살아왔고 이제 과학이랑 그 이과 수학에 대한 거리감을 가진 채로 살아왔어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대학생을 하고 이제 시야도 넓어지다 보니까 이제 과학 기술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몸소 체험하게 되는 경험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거의 이제 졸업 학점은 조금 남기고 졸업까지는 많이 남았는데 이제 이 시간을 제가 그동안 못했던 초, 중, 고 과학과 기술 교과서를 사가지고 지금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앞으로 기초가 부족하다고 생각해가지고. 근데 그나마 제가 어렸을 때 그 책을 많이 읽어서 문해력이 좀 좋아서 남들보다 흡수하는 속도가 좀 빠릅니다. 네네. 근데 그게 안철수 의원님이 10년 전에 말해주셨던 그런 책을 많이 읽으라는 조언에 의해서 제가 책을 많이 읽고 지금 이제 안철수 의원님이 과학기술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셔서 이제 그 말을 듣고 저도 이제 과학기술 준비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앞으로 정말 취업과 직접적인 연결이 될 수 있을까? 스타트업 같은 거는 제가 간호대학을 전공을 가지고 있지만 그 거기에 다른 인공지능이나 그런 관련 학과 전공이 없는데 제가 지금 과학기술을 공부하는 게 앞으로 미래에 진짜 직접적인 진로에 연결될까 이런 좀 고민이 있어요. 그런 거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게 저도 이제 30대가 가까워지는데 이제 진로와도 연결이 있고 이게 이 과학 기술을 직접적으로 공부하는 게 낭비가 아닌가 이런 좀 요즘 고민을 하고 있어서 안호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질문해 봅니다. 그 스티브 잡스가 스탠포드 대학교 졸업식 연설을 한 게 있거든요. 아마 보셨을 수도 있겠는데 거기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이 그 대학교 1학년 1학기만 다니다가 너무 재미가 없어서 중퇴를 했대요. 그러고 나서 이제 2학기가 돼서 했던 일이 자기랑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어도 뭔가 끌리는 과목이 있으면 그냥 가서 그 청강을 했다고 그러네요. 근데 그 중에 한 과목이 그 글씨 폰트에 대한 것이었대요. 근데 그게 자기랑 나중에 뭐 어떻게 쓸지도 아무 알 수가 없었는데도 어쨌든 뭔가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그 과목을 이렇게 공부를 했답니다. 근데 10년쯤 지나서 이제 애플을 창업을 할 때 매킨토시 컴퓨터를 만들 때 그때 그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전까지 컴퓨터는 폰트가 한 개였거든요.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냥 저기 그 CRT 모니터에다가 파란색 저기 커서 깜빡깜빡하면서 한 가지 저 폰트로만 되어 있는 그런 환경이었었던 것이 이제는 그 스티브 잡스가 매킨토시 컴퓨터를 만들면서 옛날에 그 기억을 되살려서 여러 가지 다양한 폰트를 그 선택해서 할 수 있는 컴퓨터를 세계 최초로 만든 거죠. 그게 지금은 당연한 상식처럼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인생이 자기는 점 같다고 생각했대요.
그러니까 이 일하다가 전혀 다른, 나중에 어떻게 쓸지도 모르는 또 다른 일을 하다가 또 이 일을 하다가, 근데 열심히 살다가 나중에 뒤돌아보니까 이 따로따로 떨어진 점인 줄 알았던 것들이 전부 연결이 되어 있었다. 그게 그 사람이 말하는 connecting the dot이라는 이야기였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살게 되면 어떤 것들을 하더라도 그게 다 남고 나중에 행동에, 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전에 했던 실패, 그것도 결국은 굉장히 소중한 경험인 게, 그 실패 경험 때문에 나중에 결정을 할 때 다른 결정을 하게 되거든요. 올바른 결정을 하게 되거든요. 옛날에 그 실패가 없었다면 오히려 나중에 정말 중요한 일을 할 때 더 큰 실패를 할 수도 있었던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열심히 살면은 자기가 뭔가 마음에 끌리는 일은 정말 마음껏 도전하고 열심히 해보고 하면은 그거는 없어지지 않고 계속 남는다. 결국 인생은 하나에 쌓아가는 그런 것이 인생이다. 그런 뜻으로 그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요. 아마 그 뭐 지금 하신 질문에 아마 그게 다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 해주신 것 같아요. 저 아까 손 드셨었던 분이 계셔가지고요. 네, 아버님.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분당 순회동에서 온 애기 초등학생 애기 아빠입니다. 예, 그 의원님한테 두 가지만 좀 길게 잠깐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레이트 블루머, 뭐 이제 뒤늦게 이제 공부한 학생들에 대한 좀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뭐 학제 개편도 아까 말씀 주셨고 그러는데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이게 대한민국 교육 시스템 안으로 못 들어간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저는 노동하고 연금 개혁보다 제일 힘든다고 생각하는 게 교육 개혁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돈, 명예, 권력이야 뭐 있다가도 없지만은 그 출신이라는 학부, 그 대학교 파벌은 진짜 뭐 죽어서라도 안 없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절대 안 없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그렇게 늦게 이제 공부를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좋은 명문대학교를 못 나오더라도 뭐 석박사를 이제 명문대학교에서 이제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서 많은 질문들을 하는 것들은 그래서 너는 대학 어디 나왔냐, 학부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여쭤봅니다. 그 고학력자라 하더라도 그런 인그룹에는 못 들어가는 게 사실 이게 대한민국 교육의 좀 현실이라고 보고 파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뭐 의원님에 대한 또 그런 인식도 좀 여쭤보고 싶고요. 이제 뭐 지금 의원님도 서울대 의대라는 이 인식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좀 많이 갖고는 있지만 뭐 와튼 스쿨이라든가 그만큼 더 이상을 공부하신 거에 대해서는 좀 인지를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대한민국 사람들도 서울대 의대 출신의 안철수 의원 이렇게 인식이 있는 것 같고, 그런 학부에 대한 인식도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요. 그런 것도 이제 교육적으로도 개혁에도 좀 포함이 되어져 있는지, 그런 인식 변화를가 오려면은 어떻게 또 해야 되는지 좀 잠깐 하나 여쭤보고요. 두 번째 질문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 4차 산업혁명 시대 아까 말씀 주셨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 포항공대에서 이제 최고 경영자 과정을 듣고 있습니다. 하물며 뭐 와인 교양 강좌를 하다가도 기승전 챗 GPT 그걸로 끝납니다. 구글도 지금 뭐 코드블루가 떠가지고 뭐 망하니 많이 뭐 기술을 좀 바드가 뭐 잘 돼야 되니 많이 이렇게 하는데, 그 아까 전에 뭐 문해력하고 뭐 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우리도 체력, 인내력, 뭐 정신력, 그 뭐 부모의 자본력, 그 다음에 정보력을 말씀을 주신 하긴 하는데, 이 패러다임 자체가 사실은 지금 챗 GPT 때문에 다 무너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의원님께서도 만약 어린 자녀가 있으시다면은 나는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교육을 한번 시켜보겠다. 너무 이게 성관적인
미래 안목도 좋지 않습니까? 로블록스에 투자도 하셔가지고 그게도 이제 또 하시고 뭐 저야 뭐 물려 있긴 하지만은 만약에 어린 자녀가 있으시다면 지금 이 과도기 시점에서 나는 이런 교육을 한번 시켜보겠다라는 그 조언이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 학교에 대한 그런 딱지 내지 편견은 저는 사라질 거라고 봅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안랩을 27년 전에 창립을 했는데요. 1995년에. 근데 28년 전이구나. 그때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제가 면접할 때 절대로 안 물어보는 게 3가지가 있어요. 고향이 어디냐? 어느 학교 나왔냐? 결혼했냐? 사실 그게 저 일하고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저 관심 없어요. 그러고 보니 우리 보좌관들에 대해서도 잘 모른다. 이게 실제로 일하는데 그게 저는 전혀 편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랩 처음에 이제 직원들을 뽑았을 때 나중에 알았어요. 절반이 고졸이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지금은 다 이제 지난 일이 됐지만 삼성전자 안에서 똑똑한 사람들만 모아가지고 백신 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V3하고 경쟁해서 이기려고. 근데 결국은 우리가 이겼죠. 근데 그 이유가 보면은 모든 벤처 기업들의 특성입니다. 미국에서도 어떤 아이템에 대해 가지고 벤처 기업이 생겼어요. 근데 구글에서 보니까 괜찮거든요. 구글 안에서 똑똑한 사람만 모아서 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구글이 졌어요. 돈도 인력도 모든 게 다 우월한데도 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보면은 사실 어떤 분야에서의 주인의식 내지는 인사이트 그 분야가 어떤 식으로 발전할 것이라는 것은 사실 그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과 이해와 애정과 나름대로의 비전이 있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뭐 그런 거를 가지려면 사실은 대기업에서 위에서 지시를 해서 그렇게 차출된 인력들이 아무리 똑똑해도 그런 걸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따로따로 흩어져 있는 천재 100명과 뭉쳐있는 보통 사람 100명이 붙으면 뭉쳐있는 보통 사람 100명이 천재 100명을 이겨요. 그게 벤처기업이 성공하는 비결이거든요. 그리고 그건 인류 역사상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일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는 학부에 대한 것은 사라지리라고 봐요. 그리고 지금 벌써 이제 그런 것들이 에콜 42라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만들어진 건데 이건 뭐냐면 프로그래머 양성기관인데요. 특징이 뭐냐? 교재가 없고요. 교수가 없고요. 교실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프로젝트를 합니다. 프로젝트가 쫙 널려 있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수준의 프로젝트에 도전해서 성공하면 레벨이 올라가요. 마치 게임할 때 롤플레잉 게임에서 전투를 계속 하다 보면 레벨이 막 올라가는 것처럼 레벨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레벨이 올라가고 나면 더 이상 혼자서는 못하는 프로젝트가 있으면 자기가 거기에 에콜 42에 입학한 학생들 중에서 마음에 드는 사람들끼리 서로 이야기를 나눠서 자기들끼리 자체적으로 팀을 만들어서 같이 그거를 뚫고 같이 레벨이 올라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거기서 레벨 한 30 정도 되면은 보통 바깥에서 기업에서 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실력이 높아서요. 거기는 졸업하고 나면은
취업률이 100%가 넘습니다. 100%가 사실 넘는 게 말이 안 되는데 취직하겠다고 마음먹은 사람들 중에서는 취직 안 되는 사람이 없고 나머지는 창업으로 나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거는 교육부에서 정식으로 인가된 학교가 아니라서 졸업장이 없어요. 근데 그게 아무 필요가 없거든요. 그 분야에서 실력이 있으면 어떤 일을 성취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지. 도대체 뭐 무슨 학교 나온 게 무슨 소용입니까? 이런 식으로 아마도 세계는 바뀔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사실. 그렇게 돼서 지금까지 정말 몇백 년간 지속되어 온 이런 학벌 위주, 몇백 년도 아니죠, 사실. 한 100년 정도 됐을 거예요. 학벌이라는 게. 결국은 이게 점점 저는 사라질 거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그런 거를 경향을 잘 나타내는 것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 임원 구성인데요. 옛날에는 거의 100% 서울대 출신이 삼성전자 임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찾아보시면 아마 반이 안 될걸요? 옛날에 말하던 소위 지방대 출신 분들이 절반 이상이 삼성전자 임원이에요. 왜냐? 학교를 안 보고 능력을 보니까.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학부가 나쁜 학부를 나왔다고 해서 그 사람이 평가절하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걸 다 뚫고 그 자리까지 올라왔으니까 똑같은 조건에 서울대 나온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인 거죠, 이 사람이. 그러니까 더 인정을 받는 겁니다. 저는 그런 세상이 지금 벌써 시작이 됐고 기업계에서도 삼성전자를 보면 벌써 이제 앞으로 어떻게 세상이 바뀔 건지를 저는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챗GPT 보면서 사실은 이것도 사실은 다시 돌아가서 아까 말씀드린 문해력을 기르고 뭐 연산력을 기르고 체력을 기르는 사실은 그 교육 강이 더 중요해졌다. 기본기가 더 중요해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고 사실 저는 국가적으로 이제 이슈를 다루는 국회의원 입장에서 보면은 왜 영어로 질문을 한 거하고 한글로 질문을 한 거하고 수준 차이가 많이 나는가? 그거는 한글 컨텐츠가 부족해서 학습을 그만큼 못해서 그렇거든요. 왜 인공지능 분야에서 중국이 미국을 앞서가기 시작하는가? 미국 인구는 3억, 그리고 중국 인구는 14억. 이 차이가 그 컨텐츠의 차이를 만들어내고 인공지능 성능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보통 챗 GPT 시대에 우리가 국가가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 IT 기술에만 투자하는 게 제일 바보 같은 짓입니다. 인문학과 한국어 연구에 투자를 많이 해야 우리가 제대로 된 컨텐츠를 확보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승정원 일기 아실 겁니다. 임금님 옆에서 24시간 있으면서 숨소리 하나까지 다 500년 동안 기록을 한 게 승정원 일기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번역이 정말 일부밖에 안 돼 있고 나머지를 지금 인력으로 그 번역을 하려면 100년 걸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바보같이 얼마나 우리 컨텐츠에 투자를 안 했으면 이렇게 지금 됐겠습니까? 사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인문학에 투자하고 인문학 일자리를 만들고, 예를 들면 지금 사실 분당에 있지만 한국학중앙연구소 TO를 늘리고 연구비를 늘리고 인문학 투자를 더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요. 국회의원 300명이 있는데 챗GPT 이야기하면 정확하게 알아듣는 사람이 10명 안팎이거든요. 나머지는 사실은 인문학 한 사람들이 절반 이상이죠. 법한 사람이 절반 이상이죠.
근데 이분들은 챗GPT 나오니까 IT 기술 투자만 해요. 그래서 어떻게 인문학 한 사람들이 인문학 투자 생각을 안 하지? 그러니까 이게 저 어설피 알면은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오히려 챗GPT 시대 때 정말로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은 지금보다 인문학 투자를 훨씬 더 강화하고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서 우리만의 컨텐츠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만들어가는 일을 지금보다 훨씬 더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런 말씀들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받고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 선생님한테 질문하시면 좋겠어요. 제 블로그 이웃분이세요. 정말 간단하게 질문 드릴게요. 저는 7살, 4살 이제 키우고 있는 엄마인데요. 이제 아이가 이제 자기 주도적으로 삶을 좀 이렇게 강단 있는 마음으로 살려면 이제 부모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7살이거든요. 지금 1시간 반 넘게 이 자리 지키면서 같이 들어준 이 친구한테 응원 한마디 해주시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친구 이름이 어떻게 되죠? 우리 아이 이름 뭐야? 이서림. 이서린? 이서림이야. 이서린 맞죠? 네. 우리 서린 학생 크게 될 것 같아요. 1시간 반을 7살 때 버틴다는 거는 앞으로 성공할 확률이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집중력도 좋고 체력도 좋은 것 같기 때문에 이미 뭘 해도 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 그 강단이 있는 그 친구로 키우는 거에 부모의 믿음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 홍진경 씨가 예전에 인터뷰에서 이제 했던 얘기인데 여러 막 사업을 했었잖아요. 근데 사실 사업을 하면 뭐 실패도 할 수 있고 주변에서 막 말리거든요. 야, 너 지금 이 정도 벌면은 됐잖아. 이거 대부분 망하는데 실제로 많이 망하죠. 이제 이런 식으로 사실은 길을 꺾고 노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홍진경 씨의 그 어머니가 정말 광팬이었대요. 우리 딸 무조건 다 잘할 수 있어. 다 해봐. 그러니까 이렇게 믿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사실은 우리 스스로도 내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 때문에 뒤로 물러서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시도하다가 그만두기도 하고 근데 누군가가 뒤에서 야 이번에 실패할 수도 있지 원래 그럴 수도 있어 하지만 내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넌 그리고 내가 봤을 때 계속 이 믿음을 끝까지 가져가면 넌 성공할 수 있을 거야 이런 거를 계속 말씀을 해주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잘 되라고 자꾸 걱정하고 이게 아니라 잘할 수 있어 어차피 미래는 모르는 거니까요 그렇게 격려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 근데 충분히 훌륭한 어머니신 것 같아요 7살짜리 딸을 지금 여기까지 데리고 왔으니 저는 잘 될 거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네. 네, 제가 진짜 질문을 받다 보니까 좋은 질문이 참 중요하다 이거를 진짜 체감했어요. 그러니까 질문을 통해서 앞으로 세상이 이렇게 변할 거구나. 뭐 이런 챗GPT 이 세상에서 아이를 이렇게 교육을 시켜야겠구나 이거에 대해서 확실히 더 이제 감을 잡게 되고 제가 더 배웠던 시간인 것 같아요. 혹시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인사 한마디 혹시 있으시면 부탁드릴게요. 예, 아마 이제 여기 계신 분들 그 다음에 또 인터넷 통해 가지고 동영상 이제 보면서 또 여러 가지 궁금하신 부분들이 생기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 또 여기 계신 분들 포함해서 채팅창에다가 거기다가 코멘트에다가 이렇게 질문들 달아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사실 교육은 제가 여러 토크쇼를 합니다만 교육이 지금 토크쇼 비중 중에서 제일 높습니다. 그리고 분당 그리고 부산을 거쳐서 서울을 거쳐서 또 다음엔 또 대구도 예정돼 있거든요. 그리고 광주에서도 사실은 했었고요. 그랬던 이유가 이게 정말로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진도가 나가지 않고 있어서 어떻게든 좀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을 통해서 빨리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어른들이 아니라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미래를 제대로 준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 책 보면서 굉장히 많이 배웠었고요. 보니까 벌써 제가 산 책은 4쇄더라고요. 요즘 1쇄하고 그냥 끝나는 책도 많은데 근데 여전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많이 보시는구나. 그리고 많이 뭐 입소문으로 도움이 되니까 또 책을 많이 구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이 블로그 제가 한번 살펴봤거든요. 예, 보니까 또 그 도서관에서 빌려서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저는 책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같은 책을 읽게 되면은 그 관심사가 이렇게 모아지고 보는 방향이 같아지고 용어가 통일이 되고 그게 사회를 변화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도 저도 책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만 그 목적도 마찬가지고 오늘 또 책을 쓰신 저자분을 직접 모시고 이렇게 대담을 하게 된 이유도 사실은 그래서니까요. 앞으로 여기 계신 분들이 주위 분들에게 또 널리 소식들을 알리고 이제 유튜브에 이 영상 올라오면 많이 좀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보고 그 피드백도 주시고 그렇게 홍보 그 전도사 역할들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토크 콘서트 용기 100배 부모 공감 토크 콘서트를 마치고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